전일 코스피 지수 1%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3,120선에, 코스닥은 0.29% 오른 967선에 마감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키워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정말 우리 시장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약발이 먹혔는지 일단은 이번에 좀 천만다행으로 60일선 지지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다만 미국 시장이 뭐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약한 흐름은 나오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좋은 에너지를 좀 응집하고 있는데, 야, 근데 과연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게, 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왜 그랬는가 살펴보면 역시 게임스탑발 공매도 이슈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뭐 게임스탑이 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우리하고는 양상이 좀 달라요. 미국은 뭐 가격 제한폭이었기 때문에 뭐 13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야, 이러다가 정말 증시가 교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 온라인 게임사 로빈후드에서 뭐 헤지펀드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쪽에서 일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를 좀 제한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희한한 게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매도가 매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둔화되면 야, 이 시장이 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매도해야 되겠다 해서 너도 나도 매도를 하다 보니 매도가 빠졌고, 이번 이 게임스탁도 급등한 후에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뭐 이 로빈후드에서 일부러 뭐 헤지펀드 사주를 받아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거죠. 야, 우리가 증권 전산소에 예치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맞추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야, 너희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볼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 시장은 게임스탑 주가가 제자리를 돌아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흐름에 연동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이 공매도 이슈가 뭐 당분간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장개미 키스질은 뭐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한 145억을 날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투자회사 매사추세츠 뮤추얼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매도 이제 이걸 좀 많이 주장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법상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분석을 할 수도 없고, 또 지나치게 뭐 과장되거나 아니면 그랬던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좀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한 게, 이 회사에서 일부러 그랬는지 사표를 21일 날 냈는데 공교롭게도 주가가 뭐 급등이 나왔던 28일 날 비로소 사표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당분간 이 공매도 이슈에 대한 게 아직까지는 좀 여진으로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것을 무시를 하고 잘 움직이고 있고, 미국 시장이 이것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우리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코스닥 차트거든요. 60일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급반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미국은 보세요. 21선 아래로 흔들렸다가 지지가 되면서 지금 계속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이렇게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우리는 이걸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커플링이 서로 좀 연인끼리 뭐 이렇게 좀 반지 같이 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조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탈동조화죠. 이를테면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 시장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남자들끼리 뭐 목욕탕에 가면 뭐 할아버지 등을 아빠가 밀어주고, 또 아빠 등을 또 아들이 밀어주고, 아들 등을 또 손자가 밀어, 계속 해야 되는데 손자는 등을 안 밀어주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증시가 약간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약화된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고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장은 미 증시에 비해서 약한 움직임이지만 그 이유는 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증시도 조만간 이런 또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 에너지를 응집하면서 좀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커플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미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이 큰 모습은 아닙니다. 그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미 증시 대비해서 약한 움직임은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주도주가 없어요. 코스피 시장을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죠. 또 이 코스닥 종목을 급등시켰던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죠. 근데 이런 주도주들이 최근에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 보세요. 자, 인텔에서 파운드리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일부 다른 부품들만 올라갔지 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안 올라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인텔에서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를 너한테 수주는 주지만 앞으로 3, 4년 후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있지만 시장은 이건 호재를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항체치료제에 승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건 호재보다는 재료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급이 좀 약간 꼬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삼성전자를 왜 안 살까? 오히려 삼성전자를 최근에 계속 팔고 있죠. 자, 그럼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이제 달러와 많이 연동이 됐습니다. 최근에 약달러 기조가 이어졌었죠. 뭐 재정적자 뭐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 부양식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계속 약세가 돌았는데 옐런 의장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우리는 지나친 인위적인 달러 약세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는 국제 관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미국이 뭐 성장이 나온다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 비달러 자산 쪽으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옮겨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 한국, 차이나. 그래서 결국 한국이 들어왔고, 한국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나 이런 유명한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처음에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가장 안전한 걸 선호한다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역시나 리스크를 싫어해서 대북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먼저 빠져나가잖아요. 그처럼 외국인들은 뭐 배당 받으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많이 안 둔다고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달러가 약세에서 약간 좀 강하게 돌면서 약간 우리 시장을 좀 빠져나가야 돼요. 미국에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미국의 성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빼는 게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을 좀 진행했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좀 약간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는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기관의 수급도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관도 어쩔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벤처마크 수익률을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 매수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저 내피셜한 이야기인데 정부의 통제를 받잖아요. 연기금이나 또 금융투자 통제를 받는데, 야, 이번에 지수 급락 나오면 좀 시장을 좀 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뭐 그런 주문이 들어갔을 수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좀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차익 실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락 나오면 저점 매수해. 그다음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조금만 올라가면 판다. 그러니까 시장을 제한한다.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못 와가려는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기관 쪽에서 시장에 자기들이 지수를 방어해 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매도 우려감도 있겠죠.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제 주로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쪽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될 거예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를 진행했던 나라가 금지했던 나라가 다시 재개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또 큰 변동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이, 아니 그 우려감이 약간 수급에서도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뭐 주도주가 부진하고 또 달러 강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은 지수를 방어해 준다는 측면에서 작게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공매도도 약간 시장을 좀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좀 강하죠. 근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한 85점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95점 맞던 놈이 100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급락이 나왔을 때 잘 방어를 했다고요. 다만 미국이 좀 더 강해진 거죠. 야,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 게임스탑과 락제가
잘 해소가 되면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그래도 야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공화당에서 민주당 1억 9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6천억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자, 우리가 블루웨이브를 일으켰지 않냐? 그러니까 하원에서 일단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상원에서도 표결을 하는데 50대 50인데 캐스팅 보드를 또 민주당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한 100명 중에서 6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법을 약간 좀 바꿔서 특별법으로 해서 절반 이상만 이게 찬성을 해도 통과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좀 급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자잘한 호재도 있죠. 최근에 보면 뭐 알파벳이나 아니면 이베이나 페이팔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굵직한 종목이 잘 움직이니까 지수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근데 최근에 보면 경기 지표도 좋아졌어요. 원래 미국은요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신규 주택 이런 기존 주택 이런 주택 판매나 내구재 주문 이런 경기 지표는 좋아진다고. 왜냐하면 금리 싸니까 야 코로나 피해서 해외로 교회로 나가볼까 해서 집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뭐 집에 많이 있어야 되니 뭐 TV도 바꿔볼까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우니 뭐 자동차 사볼까 이런 수요 때문에 내구재나 뭐 주택 지표는 좋아졌다고. 근데 고용 지표나 이런 쪽은 안 좋아졌어요. 뭐 그동안 줬던 뭐 실업수당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급여 보조 프로그램들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안 좋아졌다고요. 근데 이게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민간 고용이 한 17만 명 정도 진행이 됐죠. 자, 뭐 기존의 시장 예상치보다는 3배 정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만 건 정도 감소를 했고 뭐 오늘은 뭐 약간 전체적인 고용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좀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이 흔드는 것은 의도적으로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흔들기가 나왔고 지금 호재에다가 한 개 호재가 또 올라오고 또 호재가 올라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옐런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위안화 대세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달러 약세를 추가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달러가 바닥을 치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요,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뭐 또 1조 9천억에 달런 또 부양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는 요인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뭐 약세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 달러가 강해지는 것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강달러에는 바로 이 옐런 의장이 있는 거죠. 재무장관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매의 눈에 가진 이녀 눈에는 어떤 게 보일까요? 바로 중국이 강해지는 것을 응원하지 않는 거죠. 최근에 중국이 얼마만큼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서 8.2%의 성장률이 나온다고 IMF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좀 과하게 포장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지금 성장률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뭐 금리나 뭐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좀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연준 의장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달러 강세를 또 부추기는 그런 또 나라들이 있다고요. 어디냐면 바로 EU와 중국이 있다고요. 먼저 EU를 한번 살펴보죠. 자, EU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상대 통화가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로화가 상대 통화인데 유로화가 강해지는 것이 용인이 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은 더블 디베 그러니까 이중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지금 침체 일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유로존 경기를 보면 1분기 때 마이너스 3.7%, 2분기 때는 무려 11.8%나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나라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변종이 또 생겼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수출 경기마저 꺾이게 되면 더블딥에 당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로존은 이 유로 강세를 용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유로가 좀 강세를 보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 통화 정책 가지고 약간 좀 쓸맛을 봤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트라우마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경기 부양을 못했어요. 미국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서 이걸 잘 경기를 살렸다고요.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과거에 봤던 독일이 전후에 뭐 배상금도 지급해야 되고 또 경기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렸다고요. 근데 이게 초인플레이션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좀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한 번 되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돈 푸는데 인색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특히나 코로나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 풀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우리가 체킹해 볼 게 뭐냐면 어려운 경제 용어가 나오면 또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냐?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잠바브이에 같은 경우 보면 이 대통령이 야, 경기를 살려보겠다 해서 돈을 적극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때 무려 물가가 5만% 급증이 나왔습니다. 5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엄청난 돈을 싣고 가서 빵집에 가서 돈을 바꾸려고 했는데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돈은 놔두고 수레만 가지고 도망가 버렸더라. 이런 우픈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것처럼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이게 잠바브이뿐만 아니라 독일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유로존도 이렇게 유로화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쪽이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돈을 풀기 때문에 유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유로존의 움직임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도 또 그런 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 살아나고 있죠. 어떻게 살아나느냐? IMF가 전망을 해봤더니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이머징 쪽인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올해 뭐 8.2%까지 성장이 나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좀 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중국은요 통계 마사지가 진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브루킹스 연구원에서 추정을 하기로 한 1% 이상은 좀 업되어 있다. 연준에서도 이걸 알거든요. 그리고 쌍승정 교수, 인민대 교수도 자기들이 그래요. 중국의 인민대 교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많이 부풀려졌다 해서 한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 1%에서 2%는 약간 좀 업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에서 조사되는 빛 가지고 뭐 성장률을 추정하고 그런 항목의 일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주목국이다 보니 업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코로나를 자극보고하고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과열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인플레가 진행이 되거나 과열이 되게 되면 이걸 끄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한참 뭐 솥이 많이 가열돼 가지고 과열됐다면 이게 잠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이게 금방 식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달궈지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말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돈으로 집을 지어서 이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좀 심각하다. 최근에 이걸 좀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도 좀 인하하고 각종 그 유동성 프로그램을 좀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또 한판 승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앨런 의장이 바이든 정부가 우리는 약달러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약달러로 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임은 우리가 약달러로 가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국 입장에서 역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보겠는데 전애들이 뭐 달러 가지고 아니면 외환시장 가지고 우리를 압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 이게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달러 위안화 강세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뭐 중국을 압박을 했잖아요. 대중 강경 기준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부동산 버블을 핑계 삼아서 좀 위안화가 좀 강해질 수 있도록 긴축을 했다고요. 근데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장 우리 설날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춘절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 춘절 때 뭐 축포도 싸우고 또 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유동성을 축소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발작을 하면서 단기 금리가 좀 튀어오른 거죠. 특히나 이 하이난 그룹 같은 경우에 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 파산을 했다고요. 자, 그럼 돈도 많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많이 줄였더니 또 국영 기업들이 재정이 좀 안 좋아지면서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해. 자, 그럼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버블을 제어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제어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 겨자 먹기로 다시 한번 이제 유동성을 약간 좀 늘려줬죠. 그러니까 시장이 발작을 하다가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춘절이 지나게 되면 또 유동성을 약간 또 조절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가 계속 강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미국에서는 유동성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해질 수는 없고, 중국도 이런 관점에서 이걸 알기 때문에 약간 조절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달러가 본격적으로 강해지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달러가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분명히 성장이 나와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정도로 또는 테이퍼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로도 좋아지고, 그다음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자국 통화를 바꿔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뭐 국채를 사든 미국 시장의 주식을 사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는 약간은 좀 더 강해질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유로존이나 중국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자국 통화를 약세를 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좀 보였다. 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달러가 어느 정도 강해지다가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 정도가 되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달러를 움직였나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달러 강세가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입게 되죠. 약간 팔고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서서 한정식을 먹는 것보다는 앉아서 그래도 백반을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외국인들도 불안한 한국 증시보다는 미국을 투자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자금을 빼서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먼저 들어왔을 때 우리를 샀던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죠. 근데 그걸 팔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오니 그게 촉발이 돼서 기관 매도까지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약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들어왔던 자금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 비중을 좀 축소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당분간 좀 삼성전자가 좀 쉬어갔다. 다만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강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짝 강해졌다가 눌러졌다가 본격적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살짝 뺐다가 좀 강해질지 이건 모르겠어요. 다만 어떻게든 삼성전자는 60일선을 축으로 해서 저점 매수는 가능한 그런 구간이고, 우리 시장은 당분간은 이 노이즈 때문에, 외국인 매도 때문에 약간 쉬어갔지만 다시 미국이 강해지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번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장도 좋아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리뷰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짚어주세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꽃봉오리를 예쁘게 머금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근데 꽃봉오리를 예쁘게 머금고 있는데 서리가 잠시 내렸을 뿐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은 인장 강도, 고무줄을 달았는데 이게 축 처져 있는데 이게 빨리만 올라오면 된다.
근데 오래 기다리면은 수급이 꼬여서 안 좋으니까. 근데 61선 지지력을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잘 올라왔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월요일 날 시간에 미선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만약에 이걸 보고 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시장을 쳐올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좀 쳐올리는 감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에서 미선물이 움직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잘 지수를 방어해 줬고, 대신 이제 경기 민감주는 대형주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 수소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 유전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좋아졌고 일시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와신 상담이다. 와신 상담은 뭐예요? 풀섭에 누워서 곰쓰레기를 씹는다. 이게 와신 상담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도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최근에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좀 급한 분들은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기다리려니 삭신이 쑤신다. 어른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장이 약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 연휴 이후에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3일밖에 안 되잖아요. 영업일이. 그래서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미국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 한번 움직이는가를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을 체킹을 하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올라가면 제한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임이 나온가, 아니면 뭐 반도체 어떤 관련주들이 다들 움직여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면 삼성도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주초에 삼성전자가 한번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어요. 그때 안 되면 또 약간 좀 처지긴 하겠지만 그때 움직임인가를 좀 보고, 종목이 슬림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봐야 제가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들은 반등 따먹기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사이즈가 적은 슬림화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뭐 소부장은 대형주들을 쫓아갈 테니까 큰 재미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애플이 드디어 플렉시블 아이폰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야, 애플도 폴더블 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애플이 애플 아이폰 새로운 신형을 낼 때는 뭔가 디스플레이 쪽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폴더블 폰이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이후에는 일부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특히 폴더블 폰 관련주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테마들이나 종목들이 자잘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